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미국이 한반도에 B-1B 전략 폭격기 2대를 전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탄도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청와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만큼은 축소나 중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정당들은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를 확정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관세청장에는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우리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지만 신성장 동력인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이 신약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미국이 장거리 폭격기 2대를 오늘 한반도 상공에 다시 띄웠습니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경고 차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군의 폭격기가 돌아가자마자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이어갈 경우에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오늘 오전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밤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0여 시간만으로 지난 4일 미사일 도발 당시 나흘 뒤 전략 무기를 전개시켰던 것보다 2배나 빠르게 대응한 겁니다. 태평양 괌에서 이륙한 B-1B 2대는 일본 규슈 서부에서 일본 F-2 전투기들과 합동훈련을 한 뒤 제주 남쪽 해상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했습니다. 경기도 오산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만나 연합훈련을 한 뒤에는 북한에 가까운 서해 덕적도 상공으로 빠져나가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2에 이르는 B-1B 전폭기는 유사시 괌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에 투입될 수 있고 지난 8일에는 강원도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2,000파운드급 레이저 직격탄 2발을 투하해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B-1B 2대가 철수한 직후 핵 미사일로 미국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면 단호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강경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비밀 공작을 거론했고 군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중국을 향해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두 차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했다고도 썼습니다. 중국의 북한 견제 카드를 꺼내들란 거친 압박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코리 가드너 아테소 위원장은 북한의 미치광이를 멈출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깡패 정권이라며 그 최대 조력자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보국 CIA의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비밀 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군사적 선택지를 준비해 가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선 대북 군사 대응이 아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미 정부와 의회 내에선 서서히 강경론이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안에는 김정은 실명을 직접 넣기로 했고 북한 여행 전면 금지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지난 4일 화성 14형 1차 발사 이후 미국은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만들어 유엔 중국 대표부로 보냈습니다.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 초강경 조치입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미적거렸습니다. 러시아도 북한의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러나 2차 발사 실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버티기는 명분이 약해지고 이번 주 소집될 것으로 관측되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에 유리한 구도입니다. 미 CBS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을 명기하고 대북 여행 금지를 포함시키길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우회적 압박과 별개로 김정은 정권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각에선 제재도 계속되면 면역력만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By over-prescribing and keep on prescribing and applying sanctions as antibiotics 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regime now is exhibiting certain traits as a superbug, drug resistance. 북한이 계속 위기를 극복하고 복구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 제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뉴욕에서 JTBC 심지호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재윤 기자. 자, 청와대는 어제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재 외교 현안 관련 부처와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들이 함께 독자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보당국의 정보까지 포함해서 이 북한의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에 민간 지원은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어제 청와대가 내놓은 조치 중에서 사실 미사일 발사 맞대응 같은 것보다도 독자적 대북 제재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정부가 어떤 대북 제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때마다 우리 정부가 쉽사리 공개적으로 동참 표명을 하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측이 적극적인 활용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보도 중에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우리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냈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 이틀 전에 이미 청와대 측에 보고가 됐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면 북한에 대한 이 한미 간 대응 조치를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이 스테디움과 그리고 스키장 이런 동계올림픽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둘러봤고요.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격려했습니다. 당초 휴가는 어제부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북한의 도발 때문에 오늘 하루 늦춰진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휴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화상통화 등을 통해서 군 지휘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은 경남 진해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서 이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요. 군 휴양시설로 휴가지를 잡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휴가는 다음 주 토요일에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 그럼 그만큼 청와대가 이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일단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일종의 관심 끌기용이다, 이런 외교안보 라인의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만큼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미 대사 등 4강 대사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요 관련국과의 소통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주미 대사 인선이 임박했다고 밝힌 지 열흘이 돼가지만 발표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윤재 서강대 교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그리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대사 임명의 첫 단추인 주미 대사 인선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주요국의 대사 발표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주중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사로 사실상 내정된 노영민 전 의원은 2달 넘게 대기 상태입니다. 대사를 거치지 않고도 주요국들과 소통은 가능합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나서 백악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교부 장관에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상쇄하고 있고 미국과 FTA 후속 논의 등 외교적 현안도 산적한 만큼 상시적으로 4개국과 소통할 수 있는 대사의 임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다시 도발에 나설 것이다. 이게 정보 당국의 예측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패턴을 보면 머지않아서 다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28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탄두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수천 도시의 고온 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가 정상 동작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하지만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중요한 건 무게와 폭발력입니다. 600kg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위력은 100킬로톤 수준으로 키워야 핵 미사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북한이 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탄두 경량화를 위한 핵 실험을 병행해온 게 이 때문입니다. 앞서 1차에서 5차까지 주기를 점점 줄여가며 실시해온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 미사일 시험 발사 뒤 늦어도 3개월 내에는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 1차 실험 때 0.4킬로톤이었던 폭발력은 많이 뛰기는 했지만 지난해 5차에서도 10킬로톤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으로선 핵 무장을 마치기 위한 추가 핵실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을 정리정돈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한미 군사당국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드 임시 배치 지시입니다. 이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야3당은 일제히 사드 임시 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들은 임시 배치를 꼼수로 간주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사드 배치를 확정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난 27일에 개시를 선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후에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입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북 대화, 제재 병행론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정부 태도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내기가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은 규탄하고 정부의 대북 기조나 사드 임시 배치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진 가운데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결정인 만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에서는 오늘 사드 배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관련 장비 반입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200여 명이 스스로를 밧줄로 묶어 하나가 됐습니다. 사드가 추가 배치되지 못하도록 한 발자국도 비킬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어떠한 공사나 인력 공모, 인원의 출입을 강고히 막아낼 것이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성주에선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종착역이 사드 추가 배치가 됐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하루아침에 저버린 그러한 배신 행위,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바로 뒤통수를 맞았다. 또 사드 배치를 막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추가 발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외관의 미군 부대 앞에 자체 인력을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내일 오전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뒤 오후엔 국방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교섭 본부장에 김현종 전 본부장을 다시 임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같은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을 이끈 인물입니다.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 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 협상부터 체결까지를 주도한 지 10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상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FTA 재협상을 원조 협상 대표에게 맡겨 풀어나가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장으로는 김영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 출신으로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검사 출신이 맡기는 39년 만입니다. 이렇게 깜짝 발탁된 김 청장도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한 겁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등과 관련해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김 청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관세청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군에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방부가 군인연금법에 있는 재보상 규정을 따로 떼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남고욱 기자입니다. 주요 피해서 병사가 적군과 교전 중에 다쳐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아도 현행 보상금은 최대 1,661만 원입니다. 보상 기준액이 213만 원인데다가 보상률도 780%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에선 기준 금액과 장애 등급별 보상률이 모두 뛰고 특히 전상, 즉 전투 중 상해 보상 제도가 신설돼 보상금은 최대 1억 1,475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전상뿐 아니라 지뢰 제거 같은 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경우에도 특수 직무 공상으로 인정돼 장해 보상금의 188%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군은 별도의 재해 보상 법률 없이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 순직자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또 유족수에 따라 1인당 5%씩 연금을 가산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오는 9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바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네, 인천에선 밤새 열린 야외 댄스 음악 축제 때문에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은 얼마 전 큰 비로 수해가 난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강렬한 음악에 현란한 불빛이 가득합니다. 12,000여 명이 모인 댄스 음악 축제 현장입니다. 같은 시각 600m 떨어진 아파트 외벽엔 공연장에서 쏟아져 나온 불빛이 그대로 비칩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야간 규제 기준인 60dB를 넘어 74dB까지 올라갑니다. 이때가 새벽 4시 25분이었습니다. 천둥번개 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눈앞에 누가 후레쉬를 껐다 켰다 하는 듯한 느낌?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오후 8시 시작된 축제는 밤을 꼬박 새워 오늘 아침 8시까지 계속됐고 112에는 주민들의 불편 신고 2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공연장은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는데도 들렸어요. 열받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한쪽 포축 분다는 건. 행사를 후원한 인천시는 연초부터 기획한 공연이어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방향도 그래서 산 쪽으로 한다고 방음대까지 쳤어요. 그 저음파 그게 북소리 난 것 같은 거 좀 울린 진동이 있기 때문에. 오는 9월에도 같은 곳에서 사흘 동안 더 큰 규모로 야외 댄스 음악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장마가 사실상 끝나가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한반도 주변의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특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태풍의 진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파라솔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넘으며 피서객들은 무더위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4도, 서울 32.6도, 부산 30.1도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오늘로 사실상 끝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 장마 전선은 폭이 좁고 소규모 지역에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세력이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마지막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장마 전선이 고기압에 밀려 올라가며 주로 북한에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태풍 진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에 있는 제9호 태풍 내삿과 제10호 태풍 하이탕을 중국 내륙으로 밀어올렸습니다. 또 고기압 오른쪽에 있던 제5호 태풍 노루가 남서쪽으로 끌어오면서 당초 진로를 바꿨습니다. 태풍 노루는 모레부터 서서히 북상하며 중령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달리던 열차에 쇳덩어리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이 쇳덩어리는 기계 부품으로 추정되는데 무게가 10kg이나 나갔습니다. 다행히 직접 맞은 승객은 없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열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파편이 객실 의자와 바닥에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1시 18분 용산을 출발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과 수원역 사이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쇳덩어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무게는 10kg, 가로 세로 길이가 20cm가 넘는데 대형 기계 부품으로 추정됩니다. 열차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마치 우박 쏟아지는 것처럼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쇳덩어리에 맞은 승객은 없었지만 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5명은 수원역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코레일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정차해 부상자를 옮겼지만 다음 역으로 갈 때까지 깨진 창문을 방치한 채 열차를 운행했다는 겁니다. 멈춰달라고 했는데 죄송하다며 이렇게만 말을 하고 그냥 출발을 계속했어요. 평택 정도는 가야지만 치울 수 있다고. 코레일 관계자는 다른 객실로 이동하라고 방송을 통해 안내했고
직원이 깨진 창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철도경찰대는 쇳덩이가 어디서 날아왔고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예술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시인 송경동 씨는 세월호와 관련한 정부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송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인 500여 명은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예술가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이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혹시 승소하게 돼서 그 기금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적 활동의 기금으로 쓰이게 될 예정. 앞서 법원은 이들 소송에 대해 형사재판이 마무리돼야 민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공판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사소송의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민사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블랙리스트 형사소송 역시 항소가 이어지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과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등에 대해 2라운드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에 대해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학교 비정규직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이 비정규직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은 4년마다 신규 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한 직후 일선 학교에서 처음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택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근무하던 임모 씨는 며칠 전 교육청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규 채용을 이제 안 하고 싶다로 통보받았습니다. 2013년 9월 채용된 임 씨의 계약 기간은 다음 달까지입니다. 4년까지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시행령 때문입니다. 이 조항으로 2009년부터 채용된 영어 전문 강사들은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 채 4년마다 신규 채용에 응해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도 신규 채용을 강행하겠다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 씨가 첫 해고자가 된 겁니다. 교육부에 입원하면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이제 뻔히 휘둘릴 걸 알면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특히 교육부 공문에는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낸 공문에는 그 내용마저 없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장 10곳 중에 3곳은 문을 닫았거나 일거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6%로 조사됐습니다. 1분기 때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공장 10곳 가운데 3곳은 문을 닫았거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공장 설립 등 설비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도 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공장을 지어 공급량을 늘리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 고용과 서비스 등 내수 경제가 동반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로 끌어올리는 등 경기 회복 전망과는 달리 제조업 가동률이 줄어드는 건 반도체 착시 현상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가려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제조업의 침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불균형이 경기 회복세를 가로막지 않도록 산업별 맞춤형 구조조정과 지원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정부는 우리 의약품의 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제약산업은 이처럼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여전히 체력은 떨어집니다. 신약 생산은 미미하고 복제약을 만들거나 외국약을 수입해서 파는 그저 유통상 같은 제약회사 아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베이트에만 매달리는 악순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지난해 국내 의약품 산업 시장 규모가 21조 7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게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 20조 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목표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뒤처진 건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 때문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11,000여 명으로 전체 인력의 11.8% 수준입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18.1%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역시 전체 매출액 대비 7%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의 지난해 신약 생산 실적은 1,677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 실적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복제약으로 경쟁하다 보니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1,000억 원 수준인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석사 이상 연구 인력을 대거 늘릴 고용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제약업계에서 진짜 싸움, 신약 개발 부문이다. 이거 정부나 업계나 모두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도 신약 개발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현 기자입니다. 이 중소바이오 의약업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면역물질 VSF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난치성 질환에 효과가 있는 신약 개발 물질로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체 연구실입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 업체가 직접 신약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완성품을 대량 생산하려면 1조 원에 이르는 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드머니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만들어서 민간 매칭이 들어와서 그 돈이 어떤 글로벌 제약하는데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도록. 국내에선 대기업 한두 곳을 빼곤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제약사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초기 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기 기술 이전 건수가 많은 업체는 주식 상장 심사 때 가산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포기하는 현실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이 오늘 첨단 무기를 과시하며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장소는 야전 환경과 비슷한 아시아 최대 훈련 기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 미사일 위기 같은 주변 정세와 관련 없다고 했지만 무력 시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위장 전투복 차림의 시진핑 주석이 야전 지휘 차량을 타고 열병 개시를 명령합니다. 올봄 실전 배치된 첨단 스텔스 전투기 젠20 석대 편대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최신 ICBM 둥펑 31AG도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최초의 건군절 기념 퍼레이드입니다. 1만 2천 명의 병력과 600대의 장비, 항공기 100대가 선보였으며 절반 정도가 처음 공개된 최신 무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격상된 호칭도 부각됐습니다. 36년 전 덩샤오핑의 실전형 열병식 이후 관례가 된 수장이란 칭호가 주석으로 바뀐 겁니다. 군권을 손에 쥐었던 마오쩌둥 시기 당 주석제를 부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런궈창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부대의 실전 훈련은 주변 상황과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한반도와 남중국해 긴장 등 안보 현안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군함도라는 섬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들의 참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저희 취재진이 강제노역의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참혹했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의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며 기사가 떠나려고 하자 기자에 다 절을 하며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소년 본인으로서는 뜨거운 눈물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0살의 최장섭 할아버지가 낡은 노트에 쓴 일기를 담담히 읽어내려갑니다. 군함도에서 겪었던 참상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어렵게 기억을 되살려 쓴 글입니다. 최 할아버지가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군함도에 들어간 건 74년 전인 1943년 16살 때였습니다. 연락선을 타는데 한가운데 지금 가니까 무슨 수영복을 주면서 그냥 엎드렸다 자빠졌다 그냥 그 연습을 하고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후 3년간의 탄광 생활은 10대 소년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때는 뭐 살았다는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다 죽은 목숨이다. 18살 나이에 군함도에 들어간 이인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팬트만 입고 들어가야 돼요. 팬트만 입고 완전히 새까매요. 눈하고 입 아까보고 안 보이.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이 모두 끝난 문제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줄 수 없으니까 5년짜리 채권을 줬다. 채권 그 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한 일본 정부가 정작 한국인 피해 실상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시마가 세계에서 유명한 섬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난 찬성을 못 하겠어요. 한국 사람이 비참했구나. 그거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JTBC 윤세민입니다. 새벽 도심 도로에서 교통단속 경찰을 피해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 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시내에서 그랜저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 단속되자 최고 시속 160km로 10여 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학교에서도 직위 해제됐습니다. 숙명여대 인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하는 과정에 총격전이 벌어져 민다나오섬 오자미즈시의 시장 부부 등 12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전은 마약 매매 혐의를 받아온 시장의 집에서 영장 집행 경찰과 시장 측 경비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대만이 50년 만에 동시에 온 쌍둥이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북동부 이란현에서는 제9호 태풍 네샷이 몰고 온 15m 파도와 함께 홍수가 난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탕에 대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네, 동남아 축구하면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우리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팀이 베트남 대표팀의 패배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전반 6분 김신욱의 터닝슛은 K리그 올스타팀의 유일한 위협적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대표팀의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에 우리 올스타팀은 내내 허둥댔습니다. 우리 팀은 압도적으로 베트남에 앞설 거란 예상과 달리 수차례의 실점 위기에 빠졌고 결국 후반 25분 베트남 반투안의 오른발 슛이 골로 연결되면서 0대1로 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9년 만에 치른 해외 원정 올스타전입니다.
우리 축구 축제를 외국에서 치른다는 팬들의 비난 속에서도 K리그의 수준 높은 축구를 동남아에 알려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명분 아래 원정 경기를 강행한 겁니다. 하지만 졸전 속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경기였다는 평가입니다. 올스타팀이 보여준 조직력 부족은 앞으로 구성된 월드컵 대표팀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은 다음 달 21일부터 K리거를 차출해 러시아 월드컵 예선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올스타전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단순히 몸을 푸는 운동으로 여겨지는 줄넘기에도 국제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인천 송도에 모여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에 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를 세는 심판의 손은 덩달아 분주합니다. 종전 아시아 최고 기록은 30초 동안 101개. 여기에 4개를 더해 105개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초에 3번 반이나 넘은 겁니다. 3분 동안 500개도 거뜬히 해내고 3단 뛰기도 400개를 훨씬 넘는 등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선보이며 이번 대회에서 종전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아시아 기록을 거의 3년 만에 따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너무 기쁘고 지금 저 자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5개국의 줄넘기 고수 3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피드 경기에 이어 펼쳐진 프리스타일 경기는 묘기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릅니다. 15명이나 되는 심판이 스피드뿐 아니라 파워와 기술, 표현력까지 평가합니다. The speed, the freestyle, the fitness. Okay, this maybe more elements. I think this is more creative than other sports. 패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의 저병과 기량이 늘어나면서 줄넘기는 이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휴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식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 어제부터인데 하루 미룬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지금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이후에 경남 진해 해군기지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다가 다음 주 토요일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정치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죠. 오늘 논평을 냈는데 지금이 북한 미사일 쐈기 때문이겠죠. 지금이 휴가 갈 때냐, 뭐 이런 비판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바른정당이 공식 논평을 냈는데 지금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때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요, 북한 도발에 대응한 지 단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가올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휴가를 더 미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청와대도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휴가를 가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까 뭐 정재윤 기자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 대통령의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자신감이라면 어떤 자신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라는 메시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대통령이 예정된 휴가를 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서 군부대까지의 거리와 또 현장 지휘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점검도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휴가를 더 미룰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새벽부터 나온 청와대 모습이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 좀 의아하긴 한 게 맞는데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조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아까 그 리포트에도 그렇고 이윤석 기자 얘기할 때 보면 평창을 갔다고 그랬죠. 평창 갔다가 이제 진해로 간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휴가 일정, 장소를 이제 모두 공개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휴가 이게 뭐 공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가장 비밀리에 갔던 경우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휴가를 보면요. 예. 당시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또 몇 박 며칠인지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 이 휴가 사진이죠? 사진 예. 몇 장이 올라왔었죠. 또 하루 만에 갑자기 청와대로 복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예. 박 전 대통령의 휴가 내용.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죠. 네, 바로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 담겨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앞서 나왔던 두 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했던 사진이고, 예, 맞습니다. 이 지금 나온 사진은 최순실 그 태블릿 PC 안에 있었던 사진, 작년에 예. 10월에 공개가 된 건데, 이게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공개가 최순실 씨가 태블릿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국가 기밀 시설이기도 하고요. 또 예.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생활을 이 최순실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 최순실이 비선 실세라는 걸 여실히 드러낸 사진들이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설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진 몇 장이 여실히 비선 실세라는 걸 드러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일배는요입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저녁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때 한 참석자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수 진영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미지 정치가 좀 뒤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류 위원장이 일배를 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내가 아는 뉴라이트만 해도 일배 하나밖에 없다면서 예. 일배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뉴라이트에서는 일배를 뉴라이트로 인정을 하나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류석춘 위원장이 근데 일배 옹호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류 위원장의 일배 옹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예. 논란이 됐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성 사랑하는 그런 지향, 그것을 우리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비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배는요, 이 세월호 유가족이나 여성 예. 비하 등 각종 극단적인 행동을 하다가 여럿이 구속됐을 만큼 이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예, 일배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겠군요. 네, 오늘 일제히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혁신의 지향점이 결국 일배인가라며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바른정당 역시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엄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제가 류 위원장에게 좀 해명을 더 들어보려고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예. 류 위원장은 더 이상 언급을 않겠다고만 뭐라고 했습니다. 물어봤습니까? 류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한 배경이 예. 궁금하다. 예.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 예. 근데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석춘 위원장이. 근데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치보복이다. 그다음에 일배를 해라.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당에서도 좀 고민스럽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이 29도, 광주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